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그 위험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치명적인 폭탄 수준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는요, 2022년 11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이 좀 위태롭잖아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알아야 될 위험 요인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가계시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분기부터 증가세가 큰 폭의 둔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계신용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흐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3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죠. 2022년 3, 4분기 말 이제 가계대출 잔액은요 1870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을 때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는데 그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3분기까지고요. 4분기에서는 아마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1월 달에 발표된 금융권 가계대출이 3.2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7년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첫 감소라고 합니다, 이게. 자, 가계대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감소됐나 봤더니 기타 대출 중심이에요. 자, 기타 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좀 크죠.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열심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야, 요즘 집도 안 세고 거래거도 없는데 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냐? 주택담보대출이 집 살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돼서 통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대출은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대출 증가세도요, 아마 올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이제 가계신용 통계는요, 아마 통계 작성 이후에 이례적인 수준까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 연체율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연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기타 대출이 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져요. 기타 대출이 뭐다?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 등이 이 기타 대출에 들어갑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기타 대출의 위험도가 커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받는다고 신용도에 문제는 안 생겨요.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연체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죠. 여기서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락해도 안전할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10월 기준 85점인데 현재는 70대까지 떨어졌어요. 전세 수급 지수는요,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어가면은 수요가 더 많다는 뜻, 100 이하면 공급이 많다는 뜻인데 지금 100을 한참 밑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왜 유입이 안 된다? 매매를 해놓고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사질 않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도. 그래서 올해 10월 기준 대부분 지역의 전세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전국 176개 시군구 전세가격 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봤더니 하락한 곳이 165개 지역, 상승한 곳은 11개 지역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요, 전세 가격이 급락할 때 보증금 차익 반환 가정 임대 가구 비중을 체크했습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 전체 임대 가구 중에서 3.7%가 반환 불가능할 것으로 봤고 전세값 20% 하락 시 6.4% 그리고 30% 하락 시 9% 무려 40%나 하락할 경우에 10.9%가 반환 불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 임대 가구 10가구 중 한 가구예요. 자,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40% 하락할 경우에 어느 정도 자금이 부족하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1억 325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전 계약 대비 전세값 하락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가이드 전국의 평균이잖아요. 실제 역전세난이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역전세난은요,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이 훨씬 많은데 수도권 지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고요. 이번에 역전세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억이 아니라 2억 이상 역전세 규모가 나다 보니까 매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것이 투매, 초급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대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죠. 은행권만 172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증가해 와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연속된 금리 변화에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도 자극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이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 상환율이 11.6%로 그전 대비 크게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아무래도 20대, 30대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겠죠. 주택담보대출은 40대, 50대가 더 많이 받고 전세자금 대출은 20, 30대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하기 이전에 전세로 거쳐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DSR 수준이 31.5%로 굉장히 양호하고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것이 있어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DSR 비율 때문이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60.6%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이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건 아시죠? 이 DSR 60%가 왜 말이 안 되냐? 연봉 5천만 원이잖아요. 매년 3천만 원을 상환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의 평균이래요. 자, 근데 이 DSR 비율은요, 세전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거든요. 근데 세전소득하고 실수령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따져서 DSR 비율이 60%면요, 이건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야, 이거 봐라, 미쳤다, 영끌러들 전부 다 집 팔아야겠다, 생활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DSR 비율은요, 차주 소득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빌린 사람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DSR 비율을 산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제 주택담보대출은요, 부부 소득을 기준으로 DSR 한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부부는 한몸, 소득도 합쳐서 DSR을 산출하는데 실제 대출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져봤더니 DSR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자 중에서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SR 비율이 그대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DSR의 가장 큰 목적은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차주를 막기 위해서 제도가 생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엄격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용대출의 DSR 계산 시 원리금 산정 방식이에요. 신용대출은 원래 이자만 갚아 나가잖아요. 근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계산 시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요 5년의 만기를 적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대출 원금이 1억 원이면 매년 2천만 원의 원금을 상환한 것처럼 계산에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같이 갚아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과거에 이 DSR이 본격적으로 도입 이전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신용대출부터 열심히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영끌로 실수요 거주주택을 마련한 분들이 이자 부담에 투매를 해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투매는 누가 한다? 갭 투자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내 가족이 사는 집을 그렇게 쉽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 하우스푸어 때도 동일했어요. 그때 뭐 이자 부담 늘어나고 집값 떨어져도요, 이 사람들이 그 집 판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사는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팔았냐면요, 폭락한 집값이 반등하면서 원금 이상 올라가면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우스푸어 중에서 2016년부터 2017년 매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잔액이 무려 1014조 원 규모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바로 비은행 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려 398조 원 규모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3분기에도요, 28.7% 증가했습니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요, 6.5% 증가했는데, 이제 비은행권에서 무려 28%나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특이한 점을 봤어요. 자영업자 대출인데, 전체 40.4%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영업자 대출은요, 일반 가계대출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대출이 거의 안 돼요. 일단 소득신고도 직장인보다 적게 되잖아요. 지출을 제외하고 나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소득 규모도 직장인보다 낮게 신고될 뿐더러 이것의 지속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마음 놓고 연봉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영업자 대출은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대출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이 프랜차이즈 대출 역시도요, 본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뭐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담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진짜 사업 목적으로 들어갔다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겠죠. 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400조 원 규모 중에서 약 160조 원 규모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1금융권에서도 취급을 해요. 다만 한도가 적을 뿐이죠. 그래서 보통 1, 2억까지는 1금융권에서 진짜 사용 증빙을 하게 되면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금융권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큰 거예요. 자, 올해 6월에 금감원에서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엄중 대응을 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모가 나와요. 12.4조 원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평균 LTV가요, 75%나 됐어요. 10억짜리 주택을 7억 5천만 원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뻑하면은 앞에 집 대문에 이제 사업자 담보대출 받으라는 광고 전단지 붙어 있거든요. 거기가 저축은행보다는 캐피탈이나 카드사, 보험사 이런 데서 더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합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한 게 한 160조 원 정도 추정이 되겠구나.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얘네들은 만기가 짧아요.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뒤에 가치평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대출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은 만기 재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연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연체율 0.19%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는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개인사업자 대출은요,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갔고, 실제 그 올라간 기준금리가 2월 10일, 15일부터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면서 대출금리가 껑충 올라갔거든요. 그건 진짜 충격은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부터 앞으로 1년 동안 갱신되면서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체율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가격 폭락의 트리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세난이에요. 자, 주식의 반대 매매 같은 개념이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특히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가파른 게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폭락의 트리거가 바로 자영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개인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런 과매도를 유발하는 원인들은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초초금매를 증가시킬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급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역전세난이 또 일어날까요? 자영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투매가 또 일어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이슈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키부동산 구독자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끝난 26일 날 오전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